그러면 비레크먼이 찾는 이런 고성장의 견고한 기업은 뭐가 있을까? 그래서 비레크먼의 포트폴리오를 보면은 비레크먼은 대표적인 집중 투자자라서 가지고 있는 종목이 몇 개 없거든요. 이 섹터로 보면은 대부분 주거, 교통, 식음료, 인프라, 그리고 또 구글을 최근에 매수해서 AI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뭐 주거, 식음료, 교통, 인프라는 말할 것도 없고 AI도 이제 필수제가 된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비레크먼은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섹터에서 이런 고성장의 견고한 기업을 찾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마지막 주인공은 빌 에크먼입니다. 빌 에크먼 역시도 뭐 소개가 필요 없는 유명인이죠. 특히나 이제 악명 쪽으로 유명하지 않은가 싶은데 제가 뒤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워렌 버핏의 후계자를 거의 자처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관련한 영상도 제 개인 채널에 올렸는데 역시 댓글이 상당히 좋지가 않습니다. 네가 무슨 뭐 버핏의 후계자냐, 네 인성해 라고 하는데 뭐 저는 이렇게 욕먹어도 할 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또 뭐 얄밉지만 투자는 또 잘하죠. 그래서 더 얄미운 거 아닌가 싶은데 뭐 가치 투자부터 시작해서 뭐 행동주의 투자도 하고 매크로 베팅도 하고 여러 가지 투자를 하는데 또 상당히 잘합니다. 그래서 얄밉지만 또 어떻게 투자하는지 한 번씩 봐야 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따 제가 이제 빌 에크먼의 시장 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때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본인이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빌 에크먼 같은 경우는 일론 머스크의 존재감이 좀 가려지긴 했지만 일론 머스크처럼 트럼프 행정부와 상당히 긴밀하게 소통을 하는 사람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나 관세에 관련해서는 빌 에크먼의 입김이 좀 작용한다라는 얘기도 있기도 하고요. 네, 그러면 빌 에크먼 1분기에 투자를 어떻게 했을까?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 빌 에크먼이 1분기 13F가 나오기 전에 이미 스포를 해버려가지고 그때 당시에 그 얘기를 이호서 아카데미에서도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우버를 가장 많이 매수했습니다. 우버에 베팅을 크게 했습니다. 이게 가장 주목할 만한 투자로 나왔고요. 그리고 나이키는 전량 매도했습니다. 나이키 같은 경우는 다시 부활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좀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이거를 현물로 그대로 들고 가기엔 좀 그렇고 콜옵션으로 들고 가서 뭐 터지면 대박이고 아니면은 뭐 옵션 프리미엄만 읽는 정도로 뭐 그 정도의 포지션을 유지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키 같은 경우는 제가 복권 긁는 심정이다라는 건데, 그러면은 이 빌 에크먼의 빅베팅인 우버는 어떻게 됐을까? 우버 주가가 최근 날아가고 있죠. 또 역시나 얄밉지만 또 투자는 잘한다 라는 걸 보여지고, 그러면은 우버에 왜 이렇게 빅베팅을 했을까? 저번에 소개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우버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흑자 전환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기업의 실적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주가는 저평가됐습니다. 이런 저평가된 주가의 주된 원인은 바로 자율주행이었는데요. 자율주행 택시가 나오면은 우버가 상당히 큰 타격을 받을 거라는 거죠. 이러한 우려 때문에 우버의 주가가 안 좋았는데, 근데 빌 에크먼은 우버는 자율주행의 피해를 입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주된 이유는 우버의 거대한 네트워크, 우버의 MAU가 대략 한 1억 7천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런 거대한 네트워크에서 발생하는 네트워크 효과는 새로 이 시장에 들어오는 업체들이 넘어서기 힘든 엄청난 크기의 경제적 해자라고 평가를 했고, 그래서 우버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의 대체가 되는 이 디스럽션 되는 대상이 아니라 자율주행 업체들이 손을 잡아야 될 대상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빌 에크먼 같은 경우는 우버에 상당히 크게 베팅을 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빌 에크먼 같은 경우는 또 스포를 했는데 이 2025년 2분기 13F 아마 이제 8월쯤에 나올 텐데 이 13F를 또 본인이 미리 스포를 했습니다. 본인 보유 주식 중에서 하우드유즈라는 주식의 지분을 상당히 크게 늘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늘린 이유에 대해서는 이 워렌 버핏에게 버크셔 서웨이가 있다면은 나에게는 이 하워드 휴즈가 있다. 그러니까 하워드 휴즈를 버크셔 서웨이 같은 회사로 만들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버크셔 서웨이가 섬유회사였는데 이거를 버핏이 사서 지주회사로 만든 것처럼 나는 이 하워드 휴즈를 지주회사로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럼 이 하워드 휴즈는 뭐 하는 회사냐? 부동산 개발업체입니다. 근데 부동산 개발업체인데 조금 다른 점은 이 하워드 휴즈라는 회사는 MPC라는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MPC는 한마디로 사진에 보시면은 이 하워드 휴즈가 가지고 있는 지역의 땅들이거든요. 뭐 텍사스에도 땅이 있고 네바다에도 땅이 있고 뭐 하와이에도 땅이 있고, 그런데 이 하워드 휴즈 같은 경우는 가지고 있는 땅에다가 이제 주택 개발업체를 불러가지고 이제 주택을 짓습니다. 이렇게 주택이 지어지면 이제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이제 살게 되면은 상권이 필요하니까
여러 가지 상업시설을 지어야 되는데 이때 하워드 휴즈가 상업시설을 조성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상업시설 이용에 관한 임대료들로 수익을 올리고 또 이렇게 본인이 가진 땅이 개발되면서 집가가 올리는 걸로 또 이익을 보는 이런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빌 에커먼 같은 경우는 이 하워드 휴즈에 대해서 현금 흐름이 앞으로 꾸준히 창출될 것이다 라고 평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워드 휴즈가 사람들이 사는 동네 상권을 다 조성했다 보니까 이 동네에 사람들이 사는 한 계속해서 상업시설을 이용하고 그렇게 되면은 계속해서 현금 흐름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꾸준히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바탕으로 뭐 투자도 하고 뭐도 하고 하겠다라고 본인이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현금 흐름이 꾸준히 창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기업의 현금 흐름표를 보면은. 근데 빌 에커먼 같은 경우는 이제 곧 현금 흐름이 꾸준히 창출될 단계에 있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지고 있는 땅을 처음에 개발을 해야 되니까 이때 초기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현금 흐름이 안정적으로 창출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근데 빌 에커먼의 말에 따르면은 이런 초기 투자가 크게 들어가는 단계가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곧 안정적으로 현금 흐름을 창출할 거고 이 현금 흐름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회사를 인수하고 투자하고 할 거다. 그리고 또 나도 버핏처럼 보험사를 인수해서 이 플롯을 활용해 투자를 할 거다라고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워드 휴즈에 크게 또 투자를 했다라고 밝혔고 그리고 본인의 시장 뷰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시장이 상당히 더 좋아질 것이다. 뭐 경제도 더 좋아질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우선 관세의 영향은 2분기의 정점에 달할 것이다 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1분기는 사람들이 관세 발효를 앞두고 구매를 늘리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지표가 좀 좋아진 측면이 있는데 2분기에는 이 관세의 악영향이 지표에 그대로 다 드러나서 지표가 상당히 안 좋게 나올 것 같고 근데 이 2분기가 또 바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면은 본인은 관세 때문에 침체가 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이 관세 하면은 항상 따라온 얘기가 인플레이션이잖아요. 근데 빌 에커먼 같은 경우는 이 관세의 영향은 일회성이다. 물가가 한번 딱 오르고 그 이후로 복리적으로 계속해서 오르진 않을 것이고 오히려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거다라고 관세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고 또 관세 외에도 하반기에는 경제와 시장이 좋아하는 호재들이 대기 중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관세에 대해서 빌 에커먼은 관세의 목적은 이 미국이 관세를 통해서 비관세 장벽을 무너뜨리는 게 목적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밑에 도표는 이제 미국의 곡물이 수출될 때 각 나라에서 마주하게 되는 비관세 장벽을 나타낸 거거든요. 비관세 장벽이라 함은 관세처럼 일률적으로 세율을 때리는 게 아니라 뭐 그 나라에서 자국 농산물에 보조금을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유전자 조작 식품 같은 경우는 뭐 식품위생법상 또 규제를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관세가 아닌 무역 장벽을 얘기를 하는데 이 빌 에커먼 말에 따르면은 이제 2차 대전 이후로 뭐 마셜 플랜도 있었고 미국이 일본의 경제 재건을 돕기도 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계에 베풀어서 다른 나라들이 성장하니까 이 나라들이 이제 미국이랑 거래를 할 만한 위치에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나라들이 이제 미국이랑 무역을 할라 치니까 미국의 무역 장벽을 만들어서 미국의 불리한 무역 환경을 조성했다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비관세 장벽이고 이런 미국의 불리한 비관세 장벽을 관세라는 카드로 무너뜨려서 이 무역 환경을 공정하게 만드는 거다라고 빌 에커먼 얘기했습니다만 이 이야기의 맹점이 조금 있는 것 같은 게 이 밑에 도표는 세인트루이스 연은에서 작년 말에 만든 도표인데요. 이거는 이제 미국의 수입품, 그러니까 미국으로 들어오는 물품들이 마주하는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나타낸 겁니다. 이 오른쪽이 미국에 들어오는 물품들이 카테고리별로 얼마나 비관세 장벽에 적용을 받나를 나타낸 건데 앞서 이 미국이 수출하는 곡물에 대해서 봤지 않습니까? 미국으로 들어오는 식료품들은 어떤 비관세 장벽에 마주하나 라고 해서 보니까 제가 빨간 박스로 표시해 둔 게 이제 야채랑 식료품인데 거의 100% 미국으로 들어오는 식료품은 100% 다 비관세 장벽에 적용받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뭐 남말할 처지는 아니긴 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빌 에커먼 또 이 관세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이익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첫 번째는 이거는 많이 나온 얘기죠. 미국 내에 중요 산업을 육성해야 된다. 그래서 뭐 반도체라든지 뭐 제약이라든지 이런 거를 미국 내에서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안보 차원에서 필수적인 일이고 그래서 관세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최근 미국의 이런 트럼프의 이런 관세 카드 때문에 탈세계화의 흐름이 더 강해졌다. 미국의 지위가 약해지고 있다는 평가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빌 에커먼은 또 반대로 해석하더라고요. 빌 에커먼은 이런 식의 관세로 막 윽박 지르는 식의 협상은
미국만이 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국이 힘자랑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힘자랑을 해서 야 이거는 미국만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미국이 예외적인 국가임을 다른 나라들에게 주지시켜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빌 애커먼 같은 경우는 이제 관세 유예가 길어질수록 미국이 유리해진다라고 얘기했는데요. 빌 애커먼도 이제 관세 폐해가 있다고 인정하긴 합니다. 바로 이제 중국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 주로 중소기업들인데 이 기업들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유예 기간이 길어지다 보면은 이 기업들이 탈중국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다. 그래서 유예 기간을 길게 둬서 이런 피해를 최소화시켜야 된다. 그리고 또 이런 기업들이 탈중국하게 되면은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협상력이 약해진 효과를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유예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유예가 끝나고 나서 중국은 더더욱이 을의 입장에서 미국과 협상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인상적인 대목이 앵커가 빌 애커먼한테 그럼 혹시 유예에 대해서 트럼프 행정부야 얘기한 바가 있냐라고 얘기하니까 노코멘트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빌 애커먼의 이 유예에 대한 입김이 좀 트럼프 행정부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라고 추측해 볼 수 있는 대목이죠. 그리고 앞서 이 하반기에 호재가 많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우선 첫 번째로 감세안을 뽑았습니다. 이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는 이 7월 4일이 미국의 독립기념일이잖아요. 그러니까 7월 4일까지 감세 법안을 처리하겠다라는 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월 2일이었나요? 이때를 이제 리버레이션 데이라고 트럼프가 얘기했는데 이 7월 4일이 진짜 독립기념일, 진짜 리버레이션 데이가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감세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 규제 완화 정책을 하반기에 크게 추진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과 경제가 좋아하는 감세와 규제 완화가 이제 하반기에 대기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매크로 역시도 앞으로 좀 더 좋아질 거다라고 봤는데요. 우선 이 유가가 최근 횡보를 하면서 에너지 가격이 안정화가 됐고 미국에서 계란 가격이 말이 많지 않았습니까? 근데 4월에 계란 가격이 거의 두 자릿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13%인가? 한 18% 정도가 떨어졌는데 이런 흐름들을 볼 때 인플레이션이 안정화되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앞서 빌 애커먼이 2분기에 상당히 지표가 안 좋게 나올 거라고 봤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2분기에 경제가 둔화되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안정되는 흐름을 보이면은 연준은 금리를 안 내릴 이유가 없다. 그래서 연준은 연말까지 금리를 상당히 많이 내릴 것이다 라고 빌 애커먼이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 역시도 앞으로 점점 줄어들 거다라고 봤는데 우크라이나 종전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중동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이란과 상당히 협상을 하고 싶어 한다. 그래서 이스라엘 이란 협상이 진전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하반기까지 쭉 가면은 하반기에는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더더욱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매크로 훈풍도 분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배경에서 본인은 어떻게 투자를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이 앞서 단기적으로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줄어들고 있겠지만 빌 애커먼 같은 경우는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정학적인 긴장도도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기술 혁신이 또 기업들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술 혁신이라든지 지정학 이벤트라든지 이런 외생 변수에 대해서 본질이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러니까 이런 외생 변수가 본질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단단한 해자가 있는 기업을 찾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버핏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의 10배를 넘는 기업을 사지 않았던 것 같다. 근데 나는 매크로의 외생 변수가 발생하면은 이런 외생 변수가 본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 기업 그런 기업들을 발견하면은 나는 비싸도 기꺼이 살 의향이 있고 이게 나와 버핏의 차이점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대표적으로 치폴레를 뽑았습니다. 치폴레 같은 경우는 본인이 살 때도 비쌌는데 그 이후로 성장을 해서 오히려 밸류에이션이 낮아졌다. 그래서 나는 비싸도 좋은 기업은 살 거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러면 빌 애커먼이 찾는 이런 고성장의 견고한 기업은 뭐가 있을까? 그래서 빌 애커먼의 포트폴리오를 보면은 빌 애커먼은 대표적인 집중 투자자라서 가지고 있는 종목이 몇 개 없거든요. 요 종목이 이제 빌 애커먼이 들고 있는 미국 주식 전부인데 이 섹터로 보면은 대부분 주거, 교통, 식음료, 인프라 그리고 또 구글을 최근에 매수해서 AI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뭐 주거, 식음료, 교통, 인프라는 말할 것도 없고 AI도 이제 필수제가 된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빌 애커먼은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섹터에서 이런 고성장의 견고한 기업을 찾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여기까지가 2025년 1분기 13F 총정리였고요.
네, 그루들의 1분기 흐름을 정리하자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망하거나 아니면 승부를 걸거나. 앞서 봤듯이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관망을 했고, 그리고 오늘 다루지 않았지만 드러켄 밀러 역시도 좀 관망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반면에 본인이 이전부터 가지고 있는 뷰대로 승부를 건 사람도 있습니다. 앞서 본 데이비 태퍼, 캠 피셔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이죠. 빌 에크먼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오늘 소개하진 않았습니다만 마이클 버리 같은 경우도 또 빅숏을 했습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다 팔았습니다. ST로도 빼고 다 정리하고 이제 엔비디아라든지 나머지 핀더더라든지 이런 미국과 중국의 기술주들의 크게 또 풋옵션을 사가지고 상당히 크게 숏배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승부수를 거는 거장들도 있었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음 달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